이 블루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블루팀 쪽에서 일을 3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블루팀에서 심 엔지니어로서 디텍션 룰 같은 거를 다루거나 로그 파싱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했었고, 이 MSSP 팀이라고 하죠. 그 내부 블루팀하고 외부 블루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부 회사에 뭐 삼성이면 뭐 삼성 안에 있는 블루팀이 있겠고,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외부 블루팀 같은 회사는 그 외주를 주는 거죠. 이런 그 방어 기제 중에 SIEM, EDR, 뭐 IDS, IPS, 허니팟, 그 vulnerability management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거를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전에 저희 크리스마스 때 맨날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홈 알론, 나홀로 집에. 거기 보면은 케빈이 혼자 집에 남겨졌는데 도둑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막고 뭐 여러 가지 함정도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케빈이 이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함정도 설치를 하고, 집이 있으면은 창문도 있겠죠.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둑은 들어오려고 하고 케빈은 막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IDS, IPS부터 설명을 드리죠. 아크트레이스가 전형적인 IDS, IPS의 제품을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가 나오는데, 그래픽이 나오는데, CCTV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 주변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겠죠. CCTV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CCTV가 도둑을 따라다니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간접적으로 계속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지를 하고 방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블루팀들도 저런 화면을 보나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진짜 여기, 근데 저런 화면을 보나요? 다크 트레이스처럼 이렇게 막 3D로 돼가지고? 네, 요거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이게 유명한 아 회사예요. 진짜? 네, 그래서 요것도 근데 네. 좋긴 하겠다. 네, 근데 몇만 대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이거를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마케팅이고 실무에서 쓰면은 진짜 효율성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들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용으로 가서 보여주기 좋고, 우리가 이런 AI 애널리스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직접 써보면 또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AI가 이렇게 어택 체인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A 디바이스가 B 디바이스에 뭐 TCP 패켓을 뭐 날리는데 요게 조금 너무 많이 날려. 근데 그 다음에 5분 뒤에 SMB write이 일어났어.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false positive라고 해서 이제 그런 false positive가 엄청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만나봤던 팀들 중에 진짜 강력했던 팀은 인하우스도 그렇고 MSSP도 그렇고 실제 보안 연구를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디텍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인하우스 디텍션 엔지니어링 룰을 따로 만드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거짓 양성 결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디텍션 룰을 따로 만들었던 분들이 진짜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툴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아. 막 거의 그냥 막 소스 코드 외우고 있어요. 그분들 거의 미친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되게 좋게 미친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재밌네. 고객사 분은 딱 한 분밖에, 그러니까 한 업체밖에 못 만나봤는데 그분들이랑 일하면서 거의 막 2시간, 3시간씩 미팅하고 서로 배워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진짜 역시 사람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다크트레이스가 IPS, IDS, CCTV라고 한다면 SIEM은 뭐냐? 그럼 SIEM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예를 들어서 이 도둑이 집을 뒤질 거 아니에요? 내가 CCTV 안 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뒤지다가 서랍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서랍에서 막 귀중품이 나와. 아니면 막 에르메스가 나와. 이러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CCTV가 못 잡아내죠. 네트워크 패켓에 안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런 경우에 그 서랍이 나한테 로그를 피딩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서랍에서 이제 서랍이 열릴 때마다 이제 서랍이 그 로그를 체크를 하겠죠. 서랍이 열렸다, 서랍이 닫혔다, 여기 로그가 찍히겠죠. 냉장고가 열렸다, 냉장고가 닫혔다, 그런 거를 이렇게 에이전트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서랍에다 에이전트 심어놓고 냉장고에다 에이전트 심어놓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에이전트 심어놓으면 그 에이전트가 피딩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로그를 쏴줍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누가 서랍을 열었어.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서랍이야. 그쵸? IDS, IPS는 CCTV고 심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트가 나한테 피딩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CCTV가 못 보는 거를 기록을 해주는 거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음. 괜찮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 같은 경우는 심 엔지니어들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로그 에이전트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에셋이 있어. 뭐 이러면은 심 엔지니어가 가서 에이전트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뭐 맥OS가 있을 수 있겠고, 리눅스도 있을 수 있겠고, 윈도우도 있을 수 있겠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인스톨레이션 방법이 따로 존재하죠. 맞아요. 센서 같은 거 맞아요. 에이전트 아니면 센서라고 부릅니다. 그냥 C2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 네. 요즘에 특히 이제 EDR 솔루션 같은 경우에 네.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정 EDR 솔루션은 텔레메트리를 심으로 보내고 심에서 그 EDR 솔루션한테 호스트 아이솔레이트 시켜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C2죠 사실상. 커맨드 앤 컨트롤인 거지. 대신에 이제 공격자들의 C2가 아니라 우리는 좋게 커맨드 앤 컨트롤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 이 로그를 내가 받았어. 서랍이 나한테 로그를 보내줬어. 서랍이 나한테 보내주는 로그는 정제되지 않은 raw 로그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 마음대로 보내주는 거야. 지가 생각했을 때 서랍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를 지 나름대로 지가 해석해서 보내주는데, 모든 엔드포인트에서 받았던 로그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스탠다드한 그 룰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거를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파싱한다. 로그를 IP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도메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IP를 따로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정제를 한 다음에 IP만 모아놓고 도메인만 모아놓고 해시값만 모아놓고 정제를 하는 작업을 로그 파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그 파싱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술이 뭐냐? 레젝스 아시죠? 소희님? 정규 표현식이죠. 정규 표현식. 네, 맞아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로그 파싱을 진행을 하고, 저 대형 회사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몇 기가 몇 테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몇 테라바이트 나오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심에서 모든 로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좀 수상해 라고 하는 거는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말씀하셨던 로그가 다 파싱이 된 채로 쓸만한 정보들, 호스트 이름이라든지 뭐 룰 타입이라든지 파일 해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심과 썩은 뭐가 다른 건가요? 심과 썩? 네. 썩은 말 그대로 센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예 다른 개념인데, 썩은 썩팀이라고 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서 방어를 도와주는 팀이죠. 그래서 썩 팀이 심을 사용을 한다 혹은 관리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블루팀 그러는데 거의 이제 보안 관제 팀인 경우가 많고 이제 대부분 썩 팀이다 뭐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까지 했고, EDR은 안티바이러스랑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인데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레드팀, 블루팀 모의 훈련할 때 마이럴 카데라라는 도구를 많이 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거 그거 아닌가? 어택 시뮬레이션 이거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레드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블루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안 써봤어요. 이게 또 뭐 나라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마이럴 자체가 일단 미국 협력 업체고 미국에서는 꽤나 쓰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블루팀 중에서 특정 기업에 내가 블루팀이다. 새롭게 도입한 디텍션 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마이럴 카데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페일로드를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팀 쪽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블루팀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도와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커머셜 툴이 있거든요. 이 어택 시뮬레이션에 마이럴 어택에 딱 맞게 이 공격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디텍션 룰이라든가 EDR이라든가 속 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거를 감지를 해내는지, 이런 거를 도와주는 상업 업체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Initial Access를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뭐 LNK 파일도 만들고 CHM도 만들고 doc 파일도 만들고 docs 파일도 만들고 PPTM도 만들고 click-once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 계속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워크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요걸 다 살 돈이 없잖아요. 이제 SIEM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EDR만 산다거나 엔드포인트만 디텍션을 해놓으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공격은 막을 수 있으니까 EDR만 산다거나 IDS만 산다거나 요 정도만 삽니다. 그래서 허니팟은 말 그대로 허니팟을 넣는 거예요. 꿀이 꿀단지를 찾아가듯이 꿀냄새가 나니까 뭔가 건드려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유혹을 한 다음에 이 허니팟을 밟는 순간 경계태세가 이제 발령이 되는 거죠. 허니팟을 밟는 순간. 그래서 이 허니팟을 심어 넣습니다. 여러 가지 그 회사 기밀로 위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 뭐 그루트 시큐리티의 모토 뭐 아니면은 예산 이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여는 순간 경보가 뜨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 안에 누가 기밀 정보를 열람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허니팟이. 허니팟 시스템을 캐널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회사는 요 남아공 회사고 보시다시피 뭐 내가 시스코, IBM, 시놀로지, 나스 같은 중요 인프라를 거짓으로 만들어 넣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나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백업이 되고 이런 서버니까 얘를 건드릴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해킹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이렇게 알람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니팟 서버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실무를 뛰다가 허니팟을 몇 번 밟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크레덴셜이었어요. 그 계정을 사용을 하자마자 바로 C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그래서 한 번 걸렸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유저로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파일은 아까 말씀하셨고 서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 이름이 회사 기밀 그 안에 password.txt가 있으면은 회사 기밀 폴더 안에 들어가자마자 울리는 캐나리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리랑 EDR 솔루션이랑 합쳐가지고 이 EDR 솔루션에서 엔드포인트를 관찰을 하다가 어떤 유저가 회사 기밀이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운영 체제에서 받자마자 바로 심한테 날려가가지고 그 심에서 그 호스트를 바로 이제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벌초도 있겠지만 피지컬 인스턴스를 이렇게 줍니다. 남아공에서 이렇게 날라와요. 서버렉 같은데 이제 숨겨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공격자 입장에서 타깃 시스템에 허니팟이라는 걸 눈치챌 만한 요소가 있나요? 허니팟을 어떻게 구성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맞아요. 특정 허니팟 같은 경우는 진짜 스캔만 때려도 바로 카나리 토큰이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허니팟 같은 경우는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데스크탑도 비어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조금 수상하죠. 너무 좋은 질문을 하신 게 방어자 입장에서 요거를 최대한 실제 그 에셋같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실제 시스템처럼. 근데 워낙 이것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밀 문서 딱 하나 놓고 이러면은 맞아. 뭔가 수상한 거죠. 왜 얘는 뭐 이 리눅스 윈도우스 서버에 요 문서만 있냐? 그러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뭐 이렇게 공격을 잘 했어. 그래서 도메인을 장악을 했어. 도메인을 장악을 한 다음에 유저 이름을 쫙 보는데 그 액티브 디렉토리 유저 이름 옆에 유저 이름 설명이 있거든요. 네. Hey Bob, change this password 한 다음에 뭐 패스워드 1, 2, 3, 4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개꿀인데 하고 딱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허니팟인 것 같은, 그러니까 허니 유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고객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게 허니 유저가 맞았다라는 걸 이제 컨펌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허니팟이라고 폴더 해놓고 거기에다가 기밀을 넣어놓으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역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블루팀이 이것도 실력입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6개월 1년 났는데 아무도 내 허니팟을 안 건드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유저면은 뭐 크롬 방문 페이지도 수백 개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열정을 보여야겠죠.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근데 좀 그 양날의 검인 게 허니팟이 블루팀 입장에서는 요게 막 새벽에 울려요. 그럼 미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잘 울리거든요. 이것도 거짓 양성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저도 들었어요. 캐너리의 존재를 모르는 네트워크 팀이 만약에 대부분 모르겠죠. 이제 그 IT 팀하고 뭐 네트워크 팀하고 세큐리티 팀하고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앱맵을 그 VM 매니지먼트 같은 걸로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케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인터널 스캔을 때립니다. 근데 얘네가 캐너리를 자꾸 때려. 이제 인턴이 때린 거지. 그러면은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면 잠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 허니팟 서버에다가 앱맵을 때리나 이러고 딱 나왔는데 인턴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허니팟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앱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 앱맵은 일단 꺼놓고 정말 이 80포트, 22포트, 뭐 445포트 이런 거를 때릴 때 집중적으로 5번, 6번 때릴 때만 나한테 알람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또 정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밌어요. 여기에 보안 관제를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공격자는 그 방어자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어자의 단 한 개의 실수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 방어자는 공격자의 단 하나의 실수만 찾으면은 좋은 방어자들은 바로 그 공격자를 찾아내서 퇴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판이 뒤집히는 거죠. 네트워크에 들어가자마자. 물론 좋은 방어자라면. 그래서 이런 되게 다양한 솔루션들과 디텍션 엔지니어링과 되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키는 네트워크는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뚫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vulnerability management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덤으로 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뭐가 있냐. 테너블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넷서스 아시죠? 조이님도. 네. 많이 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터널 에셋이 있잖아요. 이제 뭐 호스트들이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 이걸 계속 스캔을 때려보면서 이 취약점을 찾아주는 오토메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죠. 얘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왜냐하면 first positive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찾는 취약점들과 그 취약점들의 그 심각도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실제 공격자들이 책정하는 방식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모의 해커 분들 중에서 물론 당연히 리스펙트를 하고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이제 자동화된 취약점 진단 툴을 안 믿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안이 꼽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툴이고 좋은 솔루션들이고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자동화된 취약점 진단 툴을 못 믿겠어. 나는 모의 해킹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화된 진단 툴로 한번 싹 훑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의 해킹으로 조금 더 이제 수동적으로 공격을 한번 진행을 해주고 거기에서 또 뭐 레드팀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방식으로 모두가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기는 좋습니다.